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도 좀 집약적으로 모이게 됐고, 올해 5월 달에 자료를 냈을 때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해 있었고, 파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2027년까지 1.5조 원까지 확장하겠다. 국내에서 우주 개발 예산들이 확장됨으로써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웃풋들, 향후에도 사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정부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와 우주항공 관련된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저는 좀 수익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우주 개발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 진짜 있는가, 두 번째는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정우윤입니다. 우주의 경계는 지구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부터 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100km 위를 이제 우주로 보고 그 밑은 지구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항상 이 우주의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행기가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서 12km 정도를 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960년대나 처음으로 이제 우주 산업에 우주로 사람들이 이제 진출할 때는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겹쳤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경제적인 이점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이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서 우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제조업이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주 산업이라고 일컫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위성과의 통신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지상 장비들까지도 우주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우주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발사체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타는 걸 이제 로켓, 발사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인공위성도 역할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는 관측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신호를 전달해주는 통신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GPS처럼 항법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항법위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위성, 그리고 제조, 그리고 위성 서비스까지 아우를 수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지상 장비, 왜냐하면 위성과의 통신이나 관측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지상에도 지상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 관련된 지상 시스템 혹은 지상 장비도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1960년대, 70년대 사실 냉전 시대 때 우주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체제에 대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적인 전쟁이 좀 그런 우주 개발로 좀 발현이 됐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더 무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을 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과도 이제 유사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당시에 좀 그런 냉전 시대에서는 그런 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진 게, 현대 시대에서는 우주 산업을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먼저 개척해야 될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본, 인도 등 굉장히 많은 주요국들이 앞다퉈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개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우주 산업이 좀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주 산업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체나 인공위성 시장이나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좀 어려운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나 좀 시장에서도 우주 산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좀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관련된 모멘텀이 왔을 때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성을 좀 보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우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주 산업이
좀 성장하는 본격적인 성장하는 시점에 다가왔을 때는 이 우주산업 내에서도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좀 주식을 하실 때나 투자를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되고, 국가적인 좀 투자에 대한 좀 배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우주 여행 자체가 아주 옛날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우주 여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인공위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숫자가 실제로 201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많은 위성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궤도를 이제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어떤 궤도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어떤 그런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위성을 먼저 많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좀 육성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 자체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됐던 부분이 정확하게 이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기관이 좀 없다,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지적받았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연초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 체계 정점에 있는 거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결정기구가 있는데, 이 국가우주위원회 결정기구에 관련한 우주 산업들의 계획들을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게 과기부 내에 있는 우주개발 몇몇 부서들이었거든요. 근데 과기부 내에서 일부 부서들만 우주 관련된 개발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있는 외청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을 하면서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도 좀 집약적으로 모이게 됐고, 또한 외청으로 아무래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예산을 따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R&D 기관들, 항우연이나 천문연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산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도 우주개발 방향성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항공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우주 전체 산업 규모보다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냐면, 국가 우주 개발 예산이 얼마인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주 산업의 특성상 국가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업 초기에는 개발 비용이나 R&D 인력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익성 자체는 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수주라든지 국가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 국가에 있는 민간 기업들을 좀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우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1년 기준으로 약 7,30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약 1조 원 수준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과시킬 때 2027년까지 1.5조 원까지 확장하겠다, 연간 1.5조 원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내에서 우주개발 예산들이 확장됨으로써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개발 기술력이 딱 몇 등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게, 우주개발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영역도 있을 거고, 인공위성 영역도 있을 거고, 지상장비 영역도 있을 건데, 조금씩 영향은 다르지만, 일단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그 주변국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결코 뒤처지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영역만 봤을 때도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누리호 개발했을 시점이 7번째 국가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관련된 위성 개발 쪽 영역에서는 이제 주요국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거기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사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발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된 시점에서의 발사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발사할 때마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개발 비용이 약 2조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상용화 서비스까지 가는데 이제 비용을 좀 더 계속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발사체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대표적인 우주 민간 기업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펠컨 9을 상용화를 했거든요. 근데 펠컨 9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할 때 약 6천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주 개발이 좀 성장하기에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로켓의 일회용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은 결국에는 자동차나 비행기와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도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켓도 지구에서 우주로 무엇인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로켓 자체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로켓이 이제 지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뭐 연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번에 발사할 때도 매번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야 해서 이게 고정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 비용이 굉장히 큰 이제 우주 개발에 있어서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2010년대 중반에 스페이스X가 이제 재사용 로켓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상용화하게 됩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이라는 것은 로켓이 발사하고 나서 이제 분리된 로켓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점화를 시켜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그 속도가 늦춰진 로켓을 착지를 시키고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다음 발사할 때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게 여러 번 발사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더 좋은 재사용 로켓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비용들이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사용 로켓이라고 해서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도 비행기도 여러 대가 있고 같은 기종이라도 여러 대가 있고 자동차도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재사용 로켓 펠컨 9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재사용한 거는 20번을 이미 넘어섰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이상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제 거의 100번 가까이 이제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를 하긴 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우주 관련된 기업을 보실 때는 뭐 스페이스X나 뭐 로켓랩 같은 발사체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방산 기업과 좀 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키드 마틴이나 아니면 뭐 보잉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들이 우주 기업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주 산업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스페이스X나 로켓랩 같은 이제 발사 기업들을 좀 미국에서는 많이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우주 산업 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거의 당연히 미국이 제일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국가였고 그 다음이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우주정거장이나 뭐 이제 우주 관련된 개발을 했을 때 이 두 기업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변화된 게 2014년부터 중국이 굉장히 우주 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모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우주 개발 산업의 규모가 매년 20% 이상이 평균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우주 개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지금 현재 지구 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이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소련과 중국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만 지금 건설에 참여하는데 중국은 본인 국가들만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어떤 발사체 기술 개발이나 달 탐사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우주 개발 패권 다툼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로켓 기술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제일 앞서가 있고 그 다음이 러시아였는데 현재는 중국이 거의 따라잡는 수준까지도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민간 기업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발사체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러시아가 전쟁 전후로 해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예산들을 거의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주 산업 자체가 좀 뒷전으로 밀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의 가파른 어떤 기술 개발, 산업 성장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미중뿐만 아니라 뭐 인도, 일본, 유럽까지 합쳐서 우주 개발 예산에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주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예산 투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한 국가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것에 속도를 맞춰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또한 관련해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와 비교했을 때 조금 못한 수준의 뭐 투자나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좀 패권 경쟁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적은 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웃풋들을 많이 내왔어요. 우리 연구진들이, 국내에 있는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과 어떤 시간을 투입을 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 굉장히 훌륭한 아웃풋들을 이루어냈는데 향후에도 사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적인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관측위성이라고 있는데, 관측위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이제 군사적인 용도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이 관측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관측위성을 통해서 적국의 어떤 그런 보병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차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드론으로, 무인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의 그런 전쟁의 어떤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측위성에 대한 군사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신호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스카이라이프처럼 TV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통신위성이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통신 3사 SKT, KT, LG로부터 쓰고 있는 이 통신 서비스를 지상국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위성 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좀 부각을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는 좀 통신 기지국을 공격을 해서 통신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 시설을 타격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GPS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GP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항법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의 항법 시스템을 GP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 항법 시스템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고유 항법 시스템인 KPS를 지금 구축하려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거의 100대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대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7, 8천 대 정도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 발사하는 위성 중 거의 대부분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발사할 때마다 거의 40개, 30개, 40개씩 넘게 이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위성들이 매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지만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누리호가 상용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발사하고 싶을 때 발사할 수 있는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이제 수주를 내서 좀 다른 나라의 발사 대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내년도에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4차 발사, 5차 발사 이후에 좀 더 상용화 서비스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발사하고 싶을 때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발사하는 단계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으로 많이 발사를 했었는데 이 정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커버하는 면적이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고정된 장소, 위성 자체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원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버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위성으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커버를 못한다라는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성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면서 저궤도에 굉장히 많은 위성을 발사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많이 발사함으로써 단점들을 많이 해소하게 되면서 저궤도에 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궤도의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까이기 때문에 위성 통신의 세기가 신호가 강하고 또한 레이턴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신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통신으로는 뭐 간단한 전화나 문자, 뭐 TV 수신밖에 못했다라고 하면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위성 DMB TV 보는 정도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은 위성 DMB TV에 대한 이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지상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궤도 위성 통신이 됐을 경우에는 지상 통신과 유사한 퀄리티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상 통신과의 경쟁했을 때 저궤도의 우위가 뭐냐? 어쨌든 지상 통신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음영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의 음영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상 통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지만 통신 서비스를 쓰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다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쓰지 못하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음영 지역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뭐 북미나 뭐 호주 같은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망을 까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통신의 음영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런 지역들도 적어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는 바로 이제 통신 서비스를 쓸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 통신의 좀 약점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시장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역마다 통신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든데 우리나라 통신 요금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스타링크 요금은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 스타링크가 들어왔을 때는 좀 B2C의 형태로 개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는 좀 B2B의 형태로 접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사실 지상 통신 서비스를 쓰고 싶음에도 못 쓰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겟층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과 우주 산업의 순수 우주 기업에 좀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언급해 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영역이 사실 되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뭐 방산이나 아니면 뭐 정밀기계 뭐 이런 좀 민수 부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우주 산업의 실적이 어떻다라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 관련된 개발 예산들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1.5조 원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영역들이 어떻게 낙수 효과를 받는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이제 좋은 발사체를 만들어서 위성을 많이 쏘는 데가 좀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초입 단계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위성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실적에 대한 수요를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상장된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카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방산과 같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 관련된 이제 영역만 하는 부분은 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뭐 제노코, AP위성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좀 우주 산업에 좀 초점이 맞춰진 기업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궤도 위성 통신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이 깔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이 많이 깔리고 나서 지상에서 좀 위성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상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통신 신호를 수신할. 그래서 그 지상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와 원앱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앱과 이제 지상 장비를 이제 수주해서 계약을 지금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히 그 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체와 탑재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세트레가 있는 본체와 탑재체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탑재체에 있는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트레가이는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제작과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택에 이제 인수합병을 당했는데 AP위성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을 제작하는 영역인데 AP위성은 전체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체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상 장비입니다. 지상 장비인데 통신 단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있는 뚜라야라고 하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휴대폰 같은 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할 때도 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소형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된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내년도 4월에 이제 본격적인 발사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련된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매출은 계속해서 좀 못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관련된 상장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저는 좀 수익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우주항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수익성에 대한 좀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우주 개발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방향성 자체는 좋은 발사체를 만들어서 많은 위성들을 발사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갔을 때는 많은 위성들을 발사했을 때는 위성들이 우주에 많이 깔리게 되고 그때부터 커지는 시장은 사실 서비스 시장이 될 거예요. 위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서비스 시장이 커지게 되고 뭐 지상 장비 시장이 커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좀 앞단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과 관련된 매출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에서나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투자를 결정하실 때 지금 현재 어느 개발 단계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중에 예를 들면 세트레가이나 AP위성이 있을 텐데 세트레가이는
관측 위성에 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이고 AP 위성은 위성 본체 쪽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 관련해서 위성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위성이 개발되는지, 그리고 그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위성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셔서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자료를 냈을 때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차올랐을 때는 사실 당연히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속도가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그 속도를 넘겼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아니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를 보시고 관련된 모멘텀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됐다라고 보실 때는 파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조정을 받고 나서 보실 때는 향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일 거고, 그 실적과 관련해서 추정이 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빠진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있을 때,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사야 된다, 현재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좀 현재의 주가와 그리고 향후의 실적 방향성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이 진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옳은 비즈니스 방향성이라도 그 기업이 기술력을 진짜 보유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향후에 커질 수 있는 방향성인가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커지는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일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장이 뭐 바이오 시장이나 뭐 2차 전지 시장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커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주 관련된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이제 앞서서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을 해서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민간에서 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국가 단위의 어떤 예산 투입 자체가 하루아침에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매년 성장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속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